안녕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 연기할 수 있게.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한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다 같이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돌림 노래 한번 해볼 거예요.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이번에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이쪽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손짓을 하면 이쪽 분들 시작해 주시면 돼요. 시작.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햇님이 떠올라.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영혼 달력 41주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의 창조적 힘을 신통에서 받은 힘들을 인간 삶의 바른 행위로 불붙이고 밝히려 가슴 한가운데서 솟구쳐 오르려 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사랑과 천명 안에서 스스로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내 심연의 본성 속 신성을 해방시켜 우주로 솟구쳐 오를 내 안의 신성이 내게서 날개를 가져가 우주의 빛과 온기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내게 하소서. 어제는 개회사 제목까지 했습니다. 문화적 과업으로서의 발도르파학교. 여기서 말하는 문화가 그냥 뭐 일반 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사문적으로 봤을 때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과업으로 발도르파학교라고 하는 이 개회사의 제목 자체가 발도르파학교의 성격과 목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을 따라가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회사입니다. 오늘 개회사하고 일장 정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타협의 불가피성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발도르파학교가 인지학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인간의 전체적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교육하고 수업한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원칙, 교육의 가장 큰 원칙을 처명하고 있습니다. 인지학적 세계관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부를 한 정도의 각자 이제 편차가 있겠죠. 근데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인지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합리적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가끔 나왔지만 카르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윤회를 얘기하는 거를 종교가 아닌 어떤 정상 패러다임 속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닥치게 되죠. 그리고 인지학적 세계관은 우주와 자연의 진화 발달사를 먼저 조명하고 그 우주자연의 진화사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압축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자연의 진화 발달사와 인간의 성장 과정이 어떤 조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소위 이제 정상과학 패러다임 소속계에서는 소화되기 힘든 얘기들입니다. 소화되기 힘든 얘기들이라서 저기 학교의 이 앞에 이 방치되어 있는 텃밭, 지금은 겨울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방치되어 있는 텃밭처럼 보이는 이게 역동농업이라는 현지학의 독특한 유기농법을 실험하고 있는 장인데요.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료를 유기비료를 쓰면서 일반적인 비료가 아니고, 근데 그 비료도 조금 희한한 비료를 씁니다. 석영 0. 몇 g을 1000평의 땅에 뿌린다. 물에 타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똥을 솥불에다가 우겨 넣어가지고 한겨울에 한 2달 땅속에 묵혀놨다가 꺼내서 물에 풀어서 희석해서 또 비료로 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농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유기비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런 비료들이 비료의 성질을 왜 어떻게 띌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별의 기운이 그 비료를 비료의 힘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똥, 소뿔도 뭐 뿔이 이렇게 난 놈들은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 토똥도 하필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서 박아둬야 되고 땅 속에다가.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얘가 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기운이 나타나는 이유는 별자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정상과학 패러다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와 관련해서 뭐 윤회를 얘기하지 않나, 뭐 별기운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웬 이제 사이비 집단이냐는 소리를 듣기가 딱 좋은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로 발도르프의 거부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비합리적이다라는 느낌으로 발도르프의 거부감을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비일비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세기 동안 전 세계 100개국가 1000개 넘는 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런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힘이 있다는 얘긴데, 그 힘이 뭐겠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스타이너가 말하기로는 발도르프 학교야말로 인지학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사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눈앞에 보여지면 믿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눈앞에 보여지면. 사실 대부분의 어떤 과학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아는 게 아니지만 의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어떻게 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를 사실 모르면서도 결과를 놓고 의료 행위를 신뢰하는 거하고 똑같이, 설사 그 과정을 다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로서 입증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신뢰, 공신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지학적 세계관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영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동농업.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실제로 어떤 농법을 썼을 때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작물의 결과가 그 어떤 타당성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농업 같은 거는 물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서 해움이 있다 없다, 이게 당신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실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게 눈앞에 보여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연에서는 의료라든가 인지의료라든가 역동농업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양쪽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자기의 실질적 증거를 내볼 수 있는 활동이 역동농업, 발도르프 교육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발도르프 교육이 일종의 교육을 통한 치유 효과가 굉장히 높은 어떤 방법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느끼지만 저희 학교에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 학교에 들어온 애들을 보고, 저희 학교는 학교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학교 의사분 박 선생님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불안도가 높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한 상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1년 동안 선생님들을 지도를 받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농담이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치유의 효과, 그리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그 효과, 농사가 그렇듯이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기만 한다면 사람도 자연이므로 자연이 보여주는 거에 못지않은 증거를 인간도 역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학적 세계관 그 자체는 지금의 어떤 지배적이고 주류적인 패러다임에서 의심받을 만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증거로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큰 원칙이 오로지 인간의 전체적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교육하고 수업한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가령 당장 우리 현실의 공교육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개탄해맞지 않는 억지 줄 세우기를 위한 사지선다 오지선다식의 시험을 도대체 왜 보냐, 이거가 전혀 교육적 효과도 없고 아이들을 창의력 사고력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보냐, 목적이 뭐냐를 따졌을 때 사실 인간의 본성대로 성장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 교육의 본질 가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회적 어떤 효용을 근거로 해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강박하는 거죠. 그 사회의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인간을 주주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실제로 19세기에 공교육이 만들어졌을 때도 보면 군대식 교육이 학교 교육의 접목이 되는 과정들이 어느 근대 국가에서나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명령복종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기계적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요구에 목숨을 걸고 복종할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 체계들이 학교 교육에 접목됐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과연 인간 본성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출발했냐라고 하는 그 본질 가치에 비추어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심지어 공교육의 출발점은 이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도 잘 나와 있는 얘기지만 영국의 공장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교육의 출발점은 산업노동자, 산업인력 만들려고 산업인력을 대량 재생산하려고 시작됐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세기를 거친 노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인권의식이나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한 이 각성들이 인류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교육이 많이 어떤 가치들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는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량 생산하는 도구로 훨씬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 본질 가치, 교육의 본질 가치, 그건 결국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걸 도와준다는 건데 그 본질 가치만을 중심에 놓고 오롯이 그걸 실현하는 교육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겁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일단은 그 본질 가치에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발도르프 학교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교육들하고도 그 점에서는 공교육과 구별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소제목에 보면 학교와 정치 문제, 학교와 권력의 문제, 학교와 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단 다룹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발도르프 교육과 정치 권력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큰 어떤 원론적인 얘기들을 발도르프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된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원동력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자질이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이제 권력과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공화주의적 학교를 정체성으로 삼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도, 이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화주의적 학교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실 어제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 통념상 사용하고 있는 의미들이 그 개념의 원래적인 뜻에서 많이 빗나가 있고, 더구나 인지학에서는 인지학의 특유한 맥락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개념어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서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적 교양과 상식이 되어 있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저 자신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틀어서 공화주의가 뭔지 배웠던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법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법대 나오고, 심지어는 사회과학 공부를 20대 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가 뭔가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건 30대 들어가서 생겼어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어떤 시민적 교양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 체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하고 셋 다 다른 거거든요. 셋 다 다른 거고, 심지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적대시하면서 죽고 죽이고 찢고 뽑고 싸우고 대규모 살육전을 벌인 역사들이 무수하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각각이 여러 개의 내부 모델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상적 스펙트럼군이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공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자는 건지, 어떻게 살자는 건지, 이거의 구체적인 상은 굉장히 이 폭과 범위가 넓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학교 운영 원칙이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규명해야 된다. 규명해야 되는 원칙이다. 우선은 뭐 큰 거부터 얘기하자면, 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인간 개인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보다도 일 개인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확립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는 한 몸인 거죠. 우리가 데이터 지식을 늘리기는 어렵지 않은데,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관점을 살짝 트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관점을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현재 사실 우리 사회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거나 한 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정근대적 유교 이데올로기다, 그렇게만도 말할 게 아닌 게,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00사람을 구하더라도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요, 맹자가.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100사람을 구한다 해도 그런 짓은 나는 안 한다. 사실 유교에서도 어떤 그 개인, 한 개인의 내면에서 자기 덕성을 완성하는 거, 이것 자체를 실제로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따로 논의가 필요한 얘기겠지만, 유교는 이미 2000년 전 수준에서라면 놀라울 정도로 근대 개인주의와 상통하는 인간관을 내적으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요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가 당연시되고, 오히려 소 하나의 어떤 완결성, 완전성, 이야말로 세상과 양쪽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 사상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인 거죠. 관점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적 합의의 결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사적 합의의 결과로서만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사인을, 개인을 무시하거나 희생하거나 억압하거나 해서 얻어지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서구 사회에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17세기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로크가 나오고 루소가 나와가지고 개인의 존엄과 관련된 온갖 어떤 인권에 대한 사상들을 쭉 퍼뜨렸을 때,
그리 멀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한 3세기 정도 전쯤 되는 그 시기에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 질서가 정당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만으로는 또 그 이전에 어떤 종교와 윤리가 이끌어왔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게 다수결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나왔던 거고, 개인주의적 원리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던 개인과 사회 질서의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원리가 다시 시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근데 이번에는 또 다수결의 횡포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보면 몇 년 전에 지들이 만들어놨던 법에 완전히 반하는 법도, 한마디로 어거지 떼법도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도 그냥 다수가 우우 만들면 그게 법이 돼버리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는 얘기죠.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민주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완벽한 민주주의의 반대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독재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그런 일들을.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라고 하는 이 좀 괴갈스러운 캐릭터 덕분에 민주적 절차가 어떻게 이런 엽기적 독재자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정치학계에서 논의가 막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만으로는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헌법적, 공공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단지 민주주의만으로는 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약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리가 있지 않으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것만 가지고는 사회질서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겪었습니다. 그러고서야 나오는 게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공화주의는 말 뜻 그대로 놓고 보자면 함께 화합하는 거잖아요. 함께 화합한다는 주의 아닙니까? 한문으로 치자면 공공할 때 공자를 쓰고 화합할 때 화자, 어울릴 화자를 쓰죠. 함께 화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제가 서로 다른 정체성, 서로 다른 어떤 이해관계, 불가피하게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종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합의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말고 뭔가 또 다른 원리가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또 다른 원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걸 뒷받침하는 철학은 칸트 철학이었습니다. 칸트의 도덕의 왕국이라고 하는 논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의 최대치 발달에 의해서 일종의 그 사회가 요청하는 최선의 도덕률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칸트는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이성이 찾아낼 수 있는 그 사회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 문화로 만들어서 그 제도 문화를 가지고 일종의 공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질서 조건 이런 것들을 딱 구축을 해놓고 다수결을 하더라도 그걸 못 벗어나는 한도 안에서 다수결을 하라는 거예요. 큰 가치적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다수결도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바운더리, 질서의 바운더리를 이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념으로 이제 공화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역사적 과정이, 프랑스 혁명이 아시다시피 1789년에 1차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830년대, 1848년도까지 2차, 3차 혁명까지 갑니다. 3차 혁명까지 가고 그 뒤로도 또다시 1870년대 들어가서 또 프롤레타리아 파리 코뮌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진의 여진 같은 나머지 혁명들 과정까지도 19세기 끝까지 계속 겪는 장구한 1세기에 거친 혁명 과정이었습니다. 이 1세기에 거친 혁명 과정, 그 안에서도 특히 체제를 시험하는 의미가 있었던 세 번의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이게 역사의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들이 각각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대두시킨
결과적으로 대두시킨 혁명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공화라고 하는 게 저절로 어우러지는 건 아니다. 굉장히 치열한 어떤 실제 현실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민주공화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제도는 민주적으로 만들어놨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할 리 없죠. 겉으로는 포장은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발성이 없으면서 그냥 포장만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페이크죠. 가짜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어제는 하나의 생활 양식, 그리고 일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걸로 깊이 뿌리박지 않으면, 인간의 심정에 뿌리박지 못하면 사실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은 공화주의적인 문화 자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짚어볼 문제다.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우리 현실은 실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조차도 딱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뭐 아직도 회식 문화가 어떻네, 뭐 군기를 잡네 안 잡네, 이런 문제가 뭐 갑질을 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개인주의 문화 자체도 자리를 못 잡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개인주의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나올 수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참 체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실제 학교에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데 그럼 공화주의를 조금 요약해서, 이 공화주의적 원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핵심이 뭔가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이런 거죠. 한마디로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합의에 의해서만 어떤 규칙과 질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합의 질서. 이게 중요합니다. 합의 질서. 이 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이념적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념적 대원칙이 있고, 이념적 대원칙 안에서의 합의 질서, 자율적인 합의 질서, 이걸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아니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민주적으로 독재자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는 못하도록 이념적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말했던 도덕률의 필요성이거든요. 그 이념적 바운더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인지학적 세계관에 앞서 밝혔던 오로지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서 교육한다라든가, 이런 교육 원칙들이 그 도덕률을 제공해 주는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구성원들의 합의 질서로 학교를 운영한다. 합의 질서로 운영하려고 하면 선언적인, 즉 신분제라든가, 신분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관료주의적인, 관료주의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시스템의 바탕 원리 자체가 권력력에 기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야말로 잔인한 권력력에 기초하고 있는 거라는 걸 뭐 수없이 많은 사회 사상가들이 밝혔다고 보고,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거는 공화주의적 원칙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실제로 뭐 이때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국가 관료주의를 학교에 그대로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가 관료주의의 여러 가지 관료적 운영 시스템을 학교에 그대로 관철시켜가지고, 이런 거를 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조금 학적으로, 대중적으로도 센세이션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형사 이론가가 20세기 중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것 중에 재밌는 게 학교의 공간 구조 하고 감옥 하고 병원 하고가 똑같다. 그 시간표, 그 다음에 어떤 그 구성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기본적인 계량 기법들, 이런 것들이 학교, 병원, 군대, 감옥 똑같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 결국은 어떤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인간의 어떤 추악한 욕망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런 데까지 심리적으로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무의식을 지배하려고 드는 권력욕에 대한 비판을 20세기 중반에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해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도르프 학교는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공화주의의 하나의 그 도덕적 범주가 돼주는 것은 인지학적 세계관의 교육 이념인 거고, 근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별하는 데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권력제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권력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 두 가지죠. 국가 권력. 첫째는 국가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국가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그러면 이제 저기 학력 인정은 포기해야죠. 발도르프 학교가 학력 인정을 욕심내는 순간 뭔가 좀 왜곡이 벌어질, 인정받으려면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평가 방식, 지도에 그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에 요구되는 행위들, 그 다음에 뭐 제도적으로 요청되는 여러 의무 사항들, 그 다음에 인적 관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죠. 그거를 이거는 안 하고 학력 인정만 받을래 이게 안 되는 거죠. 학력 인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가 권력의 어떤 관리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사례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한 발 떨어져 있지 않고는 오늘날의 국가 권력의 부패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적인, 실제로는 겉으로는 뭐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굉장히 억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 기제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수업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상 현실에서는 이 요청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기가 당연히 쉽지 않죠.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는. 근데 국가 권력의 통제로부터만 벗어나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발도르프 학교가 교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들 대표교사 제도를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평학교는 첫 해부터 교장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도르프 학교나 발도르프계에 있는 분들은 무슨 발도르프 학교가 교장이냐라고 어떤 비난조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죠. 우리가 교장을 왜 거부했던가? 첫째는 교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국가 관료를 일단 배척하는 문제가 있죠. 국가 관료를 배척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지 국가 권력으로부터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관료주의적 운영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 관료주의적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어떤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인간형을 자꾸 강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인간형 자체가 발도르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의 어떤 제도 문화, 일단 국가 권력은 이제 제껴놓고 우리 내부의 운영의 어떤 일상적 그 상들에서도 소위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럼 관료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형식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형식적 합리성을 어떤 문제의 실질 합리성보다 앞세우는 게 관료주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형식적 합리성, 제도의 형식적 합리성을 사태의 본질보다 우선시하는 거. 한마디로 형식주의, 일종의 형식주의입니다. 그 형식이 권력을 갖게 하고, 그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 관료주의의 병폐 중에 제1번 병폐가 이거라고, 한 사람은 관료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최고의 그 테두라고 불리는 사람은 막스 베버잖아요. 베버가 규정하기를, 이 문제가 관료주의 핵심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실제로는 음흠한 권력이 지배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교장을 배격했던 건 첫째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의 관료주의적 운영을 배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을 배격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지 학교에 리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리더가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문화적인 정신적인 리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 리더가 어떤 경직된 제도에 의해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상명하복 체계를 만들어서 군대식으로 굴려면 문제가 되지만 그 교장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공동체에서든 필요한 어떤 방향과 이정표를 밝혀주는 내부의 문화적 리더 그룹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내용이 뭔가를 이해해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서 현실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출발점에서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뭐 달리 호칭이 없잖아요. 교장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학교로서 그 교과 과정 자체를 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는 제1의 과제인 거죠. 근데 동시에 평자교학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교육 원칙들을 실제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발도르프 계를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놓고 본다면 그 공동체에 저희가 공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열만 신경 써서 학교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의 변화와 함께 공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던져가면서 학교가 발전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자리도 약간 희한한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16개 전국에 발도르프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도 자체 아카데미 이렇게 안 해요. 저희는 월 세미나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3학기제로 운영하겠다라고 올해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도 학교가 단독으로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공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왜 공적 책임을 딴 데서 안 지고 일개 학교에서 하냐? 그거 하면 딴 데가 없으니까. 딴 데가 없으니까. 아니 뭐 연합조직도 있지 않냐? 근데 안 하니까. 거기서 안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사실 천명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교장제가 필요하다고 작년에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교장이지 그 교장제가 운영되는 원칙은 당연히 공화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 교장이라는 호칭이 있다고 해서 그걸 두고 만약에 문제시를 삼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게 좀 소모적인 게 돼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를 할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제도의 원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흉내를 낸다고 되는 건 제도 취지가 실현되는 건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대표교사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대표교사제가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공화주의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걸 구현하려면 관료제를 배척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그동안 있어왔던 교장 이런 상을 갖지 말고 교사들 사이에서 선출해라라고 하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교사들 사이에서 선출을 해서 교사들 사이에 어떤 역할 분담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공동체의 고유하고 자발적인 합의에 따르는 겁니다. 합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떤 게 꼭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화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조건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게 각자의 고유성인데 그 고유성을 내부 구성원들이 자발적 합의를 했을 때 그 자발적 합의가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획일화되고 평준화된 원칙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공화주의적 원칙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 아래 나름대로 좀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제도 운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 하고요. 그 대표교사제 문제의식이 원래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관료제적인 관료교사가 없고 근데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책임도 있는데요. 이런 선언적 관리교사, 어떤 상명하복의 상층 권력으로서의 관리교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사 각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인지학적 교육은 가르치지 않는다. 인지학적 교육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사가 인지학을 몰라도 되냐? 그거는 스타트가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가치관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가치관을 양성하는 과정인데 그 가치관을 양성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교사가 스스로 만약에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시작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인지학적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는 교사가 애들한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지학적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 즉, 자, 오늘부터 아카샤 연대기합니다. 보편 인지학합니다. 이게 인지학적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인지학적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아이들한테 뭐 인지학 개론 이런 거 안 가르친다는 얘기지. 교사 자체는 인지학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당연히 그걸 내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개별적인 마치 학문인 것처럼 인지학을 안 가르친다는 얘기지.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과목으로서의 인지학을 안 가르친다는 거지. 인지학적 관점, 인지학적 어떤 눈, 세계관, 가치관 그걸 전달 안 한다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교사 스스로는 인지학적 수행자여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인지학적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지학을 개념, 논리, 설명, 정의로 과목으로서 지식으로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고 모든 구체적인 활동, 구체적인 어떤 그 필요한 여러 교과 과목의 방법 속에 그 관점을 녹여서 다른 모든 교과목들이 굴러가는 하나의 베이스로 인지학적 관점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지. 교사가 인지학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인지학적 가치관을 전달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인지학은 교습 내용이 아니며 수업 운영으로 전환되어서 전달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의 문제는 이런 정도로 내부적으로 관료제 운영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둔다. 즉 사회적 국가 인정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러면서 안으로 공화주의 운영을 한다.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해서도 종교교육은 종교공동체에 맡기고 인지학은 수업 방법으로만 활용하고 국가 권력하고 거리를 두는 것만큼이나 종교하고도 확실하게 거리를 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학교가 들어오는 학생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종교는 들어오고 어떤 종교는 못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조차 풍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종교차별적인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신을 잘 살려서 접근하면 되는데 이제 모방 수준에서 자꾸 따라하다 보면 이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정도로 기독교 그 자체가 기독교가 종교이기도 하지만 단지 종교가 아니고 서구 문화 전체의 바탕에 완전히 그 체질적으로 완전히 어떤 그 유전자의 일부가 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적 베이스이기도 하단 말이죠. 서구 문화 자체가 많은 것들이 기독교의 그 사상과 논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수천 년 동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어떤 상징물, 문학적인 상징, 아주 풍속적인 어떤 소소한 뭐 동화면 동화, 인형이면 인형, 도구면 도구 이런 것들까지도 도구의 장식 하나까지도 기독교 문화하고 연결 안 돼 있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도르프는 어차피 독일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서구에서 문물 제도를 다른 모든 문물 제도를 수입했듯이 수입했는데 이 발도르프의 교과 방법론에 발도르프 학교에서의 뭐 색깔 배치, 그 다음에 뭐 도구 배치, 이제 교과 과정에서의 여러 여타 방법론 이런 것 속에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구 문화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교색이 강한 것들. 뭐 절기 축제 하는데 뭐 저는 대림절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만 대림절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다윗의 별이 됐던 뭐 동방박사의 별이 됐던 그런 의미가 있는 별들을 막 붙인다든가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붙인다든가 아니면 기독교에서는 당연시대에는 여러 가지 풍속화된 축제들을 따라서 고전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돼서 우리가 종교를 직접적으로 안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상생활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실제로 이제 소위 종교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만약에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종교색이었든지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종교냐 아니면 생활 문화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기 신할미가 애 낳았다라고 하는 거를 동화로 들려줄 거냐? 그럼 누가 심하게 따지면 그것도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풍속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당연하게도 민간 신앙과 관련된 무속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무속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심하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 폐쇄적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사이냐 아니면 하나의 풍속적인 생활 문화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종교 교육은 배제하고 풍속으로 전통 풍속으로 생활 문화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치우침 없이 똑같이 생활 문화로 그냥 인정해 준다는 정도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발도르프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로부터 한 발 떨어져야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또 서구 사회에서 또 슈타이너는 이런 걸 통찰했겠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황은 권력일까요 아닐까요? 교황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권력으로 순식간에 작용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종교와 권력 자체도 실은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이 모든 걸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오로지 인간 본성 발현이라고 하는 교육적 가치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게 슈타인의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교사의 자질입니다. 사실 요 개회사가 제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는데 개회사는 보통 강의에서 생략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회사에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지켜지면 기초가 다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서 좀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마다 저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교사의 자질 이런 대목입니다. 교사의 자질에서 슈타인이가 직접 말하고 있기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 문장 자체가 사람을 겁먹게 만들어요. 발도르프 교사는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최고 의미의 최정상의 문화적 인간이 돼야 된다. 환장하는 거죠. 막 좌절감이 들고 이 생에서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고의 의미에서 최정상의 문화인간이 돼야 된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학적 의미에서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 내용은 영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어떤 영적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사항인 거죠. 그럼 내가 강각훈 오성훈도 안 됐는데 언제 되냐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예. 사람 겁먹게 만드는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생생한 열정, 흥미를 가지고 시대의 고통과 과제에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상 못 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시대의 과제다. 근데 모든 과제는 현실의 고통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실의 고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풀기 위해서 과제가 설정되는 겁니다.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시대 과제가 뭐냐?
그 말은 그 이면에는 당연히 우리 시대 고통이 뭐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인류 전체 과제가 있겠고, 근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인류 전체의 과제가 내 일상의 과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을 리 없잖아요. 안 돼 있다 그러면 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 전체의 과제가 내 일상하고 관련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다. 하나의 생활 양식, 그리고 일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 이런 걸로 깊이 뿌리박지 않으면 모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예민하고 예리하게 자각하고 모든 일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성장을 추구하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도르프 학교가 시대 정신에 대해서,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대면대면한 태도를 취하는 거는 자기 기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를테면 이거는 사실 스스로 자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오랫동안 한국 발도르프계가 한국의 여타 다른 대한 교육 운동들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현실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차별적 선민의식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대한교육하고 발도르프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긴 다르죠. 근데 달라도 같이 해야 되는 공통과제가 있잖아요. 그 공통과제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외면하거나 그거를 어떤 자기 과제의 중심에 두지 않거나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자기 기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이건 뭐 저희들 모든 발도르프 학교 스스로 자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고통과 과제,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우리 관심을 돌려야만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년이 발도르프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세계 발도르프 학교 연합에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모든 곳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적 모토를 이제 정하자라고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문구가 Learn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배움 이라고 정했습니다. Learn to change the world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저는 100년 전에도 지금 슈타이너가 하고 있는 얘기도 바로 그거다. 결국 우리가 왜 어떤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좀 더 나은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수는 문자 그대로 최고의 영적 수행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의 과제에서 한순간도 자기의 열정을 떼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교사 자질, 이것만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나머지 것들은 이 태도 속에, 이 태도가 확실하다면 이 태도가 다른 나머지 필요한 여러 자질이나 능력들을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열정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능력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언제든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슈타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게 개회사입니다. 요게 개회사고, 개회사에서는 발도르프 학교의 정체성, 발도르프 학교가 해서 안 되는 거,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몇 가지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요 원칙을 슈타이너가 말해서가 아니라,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원칙이 정말 오늘날 우리 교육운동에도 절실한 원칙인가 하는 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저는 이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고, 더더군다나 문화적으로 보자면 아직도 근대사회의 정상적 발전에서 지체가 심한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더더욱 이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개회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원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의외로 제가 지난 1년을 지내면서 학교 일상에서 많이 부닥쳐요. 현실에서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말했던 취지가 뭔가 하는 거를 되새기는 대로 돌아와야 어떤 갈등 해결이 되고 대화가 되고 그렇지. 이 원칙이 공유가 안 돼 있으면, 강요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의 해결의 어떤 기준들을 잡아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개회사는 요 정도로 하고 첫 번째 강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강의로 들어가는데 요 첫 강의에서 이 첫 강의가 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전들은 두 가지식으로 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쓰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를 앞에 쓰고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째 보면 그냥 앞부분만 잘 이해하면 경전을 깰 수 있다라고 했듯이 중요한 얘기는 첫 강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강을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근데 첫 강 내용을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뭐 호흡과 신경 감각의 조화, 장과 깨어 있음의 조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책을 읽는다, 일반적으로 책 읽는다는 심정으로 쭉 읽고 보면 첫 강은 뭐 별 내용 없네. 두 번째 강부터 뭐 표상 형상 통감 방감 개념 좀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니까 뭐 인간의 발달론 이런 거는 이거 중요하네 는 식으로 보통 읽게 되는데, 그야말로 원칙은 패스하고 방법론만 눈에 익히는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그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이 첫 강에 거의 집중돼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첫 강이 되게 중요한데, 이 책에 전체적으로 주석이 거의 없는데, 요 책 32페이지에 보면 주석이, 이번 주석이 있죠. 이번 주석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주석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주석입니다. 근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뭐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바로 막히는 게 뭐냐 하면,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 주석과 관련해서 그 위에 주석이 달려있는 문장을 한번 보면, 우리가 속된 자만심으로 이를테면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적 세계 질서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주관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차례로 잇따르는 인류 발달의 장마다 인류에게 부여되는 과제가 항상 다르다는 점을, 인지학적, 이 정신과학은 영학이라고 앞으로 고쳐 부르겠습니다. 인지학적, 영학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개회사에서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시대 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시대 정신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관적 자의적 믿음에 기초해가지고 과제 설정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문명의 성격과 단계를 분명히 이해를 해서 이 성격과 단계로부터 어떤 과제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기 아틀란티스 시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발달기를 위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다섯 번째 발달기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항상 다른 과제를 지녀왔다. 한 발달 기간이 시작된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야 인류가 그 발달 기간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비로소 의식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모르겠지만 슈타인은 지금 많이 설명을 안 하면서 지금 우리가 후기 아틀란티스 중에서도 다섯 번째 발달기에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후기 아틀란티스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러면 이제 슈타이너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전제로 깔고 넘어가 버렸는데, 읽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그런갑다가 되지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다른 걸 이미 알아야 이 얘기를 쫓아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이나 명제, 어떤 문구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 1919년도에 써진 거 말기저작이다. 이미 슈타이너가 그 전에 신지학, 젊은 자기 어떤 사상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를 뭐 숙성시키고 나서 정말 최후로 슈타이너 이제 말년에 사회적 실천, 중요한 사회적 실천 행위에 적용하는 그 단계에서 말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의 집대성된 말기저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서, 근데 이 지금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 학교 선생이 될 사람들이었는데, 이 학교 선생이 될 사람들은 슈타이너가 이미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사람들이거든. 그 안에서 선반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별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 리가 없는 거죠. 그 밑에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만 봐가지고도 알 리가 없는 거죠. 주석의 내용도 알 리도 없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얘기는 아니네. 이 얘기가 우리 얘기는 전혀 아니네.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왔는데 뭐 페르시아 인도랑 뭔 상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한 문장에서 뛰어넘어야 될 갭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게 강의할 때도 늘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나오는 후기 아틀란티스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점에 출판이 되어 있기로는 지구와 인간의 발달, 맞나요? 지구와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일단은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뭐 레무리아 인종, 아틀란티스 인종, 뭐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 인종 하면서 인종의 발달사하고, 그 다음에 태양기니 달기니 하는 어떤 지구 문명 발달사, 지구 자체의 발달사하고 문명의 발달사까지도 쭉 아카샤 연대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카샤 연대기를 보면 현 시대를 인지학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과제를 뭐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보편인지학을 하루에 한 강씩 강의를 해 나가는 요 일정 속에서 아카샤 연대기에 나오는 얘기를 막 풀어놓고 하는 것은 완벽한 무리다. 예,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정도지 여기서 내용을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다만 요 현실적 의미가 뭔가 하는 건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 현실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요 뒤에 나오겠지만 발도르프에서 굉장히 그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말 그대로 감각론, 발달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각론, 발달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적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발도르프 교육의 강점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어떤 의식 발달의 단계를 이렇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보통 9단계로 제시를 하고 나타날 때는 7단계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7단계, 처음에는 신체가 만들어지는 3단계가 있다고 보고, 그걸 한 아이 나이로 치자면 7살 때까지 겪는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 그로부터 한 7년 동안 감각혼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4살 때까지, 사춘기 들어갈 때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7년을 주기로 봐서 한 7년 동안은 감각혼이 주도를 하고, 한 14살부터 21살 때까지 7년 동안은 오성혼의 성장이 주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감각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성 발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감성 발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개념 논리의 발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 수리적인 개념 논리의 발달. 언어 수리적인 개념 논리의 발달, 이걸 오성혼적인 힘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이죠. 14살. 중학교 3학년. 중3부터 이제 교육이 끝나는 과정 때까지가 은수적인 사고력, 논리력, 이거의 발달을 우리 자연스럽게 올 때고, 그때 그걸 최대한 발달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의 성장에서 오성혼 발달 시기가 있잖아요. 이 오성혼 발달 시기에 개념 논리가 강화가 되면서 그 개념 논리적인 힘, 이건 또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동감 반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감의 발달 속에서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요. 반감의 작용으로. 반감의 작용으로 이것만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능해짐과 함께 소위 말하는 자아 의식이 생겨납니다. 실제로는 자아도 여러 종류의 자아가 있어서 이때 생기는 자아는 에고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미 규정된 자의식, 에고적인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생겨나는데 이 에고적 자의식이, 대체의식이 생겨나냐 안 생겨나냐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후의 어떤 모든 그 자기 실현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무조건 자의식이 생겨나야 된다. 건강한 자아가 생겨나야 된다. 건강한 자아가 생겨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타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더 큰 의식의 성장 같은 거는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예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성원의 발달. 한 개인에게 있어서 오성원의 발달에 해당되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오성원 발달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과들이 있겠죠. 활동들도 있을 테고. 활동들도 있을 텐데,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현 인류가 그 오성원 발달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성원 발달 과정에 아이한테 필요한 게 인류 집단 전체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이제 발도르프계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 문제로 몇 번 문제 제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금방 한 이 설명, 대부분의 발도르프계에 있는 사람들이 슈타이너가 지금 시대는 의식혼이 과제라고 했다. 근데 너는 왜 오성원이 과제라고 하냐? 지금 제가 오성원적 과제가 지금 시대 과제입니다라고 했는데, 봐라, 이 문장을 보면 슈타이너가 과제라고 문장이 쓰여 있네 라는 문제 제기를 좀 받았었어요. 문제 제기를 좀 받았었는데, 그 문제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오성원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치면, 이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의식혼이잖아요. 이제 발도르프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로 따르자면 이 다음 단계는 의식혼이잖아요. 그러면 오성원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의식혼의 입구까지 올라가는 것이 자기 숙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숙제를 해내는 것은 오성원 그 자체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목표가 의식혼이라는 거지. 오성원 시대의 목표가 의식혼이라는 거지. 지금 오성원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오성원 발달시키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신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문장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다른 얘기인가 하는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해가 발생한다. 근데 의식혼이냐 오성혼이냐 하는 것은 어떤 그 시대나 혹은 그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정신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자아의식의 내용,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위 의식혼이다, 감각혼이다, 오성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오성혼은 능력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감각으로 느낀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인식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질서를 내적인 관념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질서를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안에서 관념 처리를 합니다. 인지 과정에서 관념 처리를 한 다음 요거를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도구로 외화를 시켜내는 거가 과학기술의 발달이잖아요. 외화시켜내는 거. 이게 기술 문명의 발달 아닙니까? 기술 문명의 발달인데, 오성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 것을 도구를 통해서 외화하려고 하는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성원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능력이에요. 물론 감각혼 때에도 그런 거 합니다. 근데 감각혼 때에는 뭐 오성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있는 거죠. 감각혼 때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자기 신체의 연장적인 도구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오성원은 이미 보편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각신체적인 연장을 훌쩍 뛰어넘은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과학기술 문명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통과하고 있는 시대, 과학기술 문명 통과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끝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끝이 어딘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 것을 어떤 기술 문명을 통해서 외화하는 거에 극한치가 있다. 그 극한치는 인간이 추구하고 또한 끝내 도달하려고 하는 그 극한치는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낼 때까지 간다.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낸다. 마치 신이 신을 담게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내면과 능력을 담게 어떤 기술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꼭 닮은 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노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가능했던 신소재 기술, 그 신소재 기술에 나노 테크놀로지 가지고 이제 DNA도 다 분석했고, DNA에 대한 그 게놈 지도에 대한 파악도 끝났고, 그러니까 초정밀 물리학의 바탕에서 초정밀 생물학이 나오고, 초정밀 재료공학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체 장기 같은 거 다 만들어내잖아, 이제. 인체 장기를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고 단백질을 조작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소재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원래 장기보다도 훨씬 내구성이 강하고, 뭐 이런 인공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봇에다가 적용하죠. 로봇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가 인공지능 붙이잖아요. 점점 우리는 슈타이너가 예언했던 인간이 자기를 꼭 닮은 것을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수준으로 갈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정도가 오성원의 끝이다 그래요. 오성원의 끝이다. 그럼 뭐 지금 현실적인 담론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뇌과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봇공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강한 자를 가진 로봇가 나온다. 강한 자, 약한 자 말고 수동적으로 학습만 하는 애 말고 감성도 가지고 지금 뇌과학 쪽에 하고 로봇공학 쪽에서 이제 융복합 계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로봇가 윤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윤리적 로봇가 가능한가? 윤리적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걸 흉내내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의 바탕을 걔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가질 수 없다, 논증할 수 있다. 예? 100원 겁니다. 제가 원래 전 재산이 빵원이기 때문에 100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없는 돈도 걸겠다는 얘기야.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설사 강한 자를 가진다 손치더라도 설사 우리가 감성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능력을 보인다 손치더라도 윤리의식 못 가집니다.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왜 원리적으로 그런가는 나중에 좀 더 진도 나가면서 또 다시 이게 이제 영성이 뭐냐에 대한 이해 문제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로봇도 소재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창조물들도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성은 인간의 창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성이 없으면 윤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논의될 정도로 우리는 첨단의 오성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성원의 시대냐, 의식혼의 시대냐라고 하는 거는 물론 모든 어떤 그 인간의 의식의 성격들이 예컨대 목화토금수다 그럼 100% 목, 100% 화 그런 건 없어요.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목 안에도 목화토금수 다 있고 화 안에도 목화토금수 다 있어요. 이 오행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 목화토금수 해서 20%씩 해서 100%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어떤 상태에서 목이 30%다. 그럼 나머지 4행을 합하면 70%인데 그래도 목이 주도할 거 아닙니까? 힘의 균형상 나머지 애들은 뭐 20, 뭐 대충 뭐 10몇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30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주도하는 거죠. 얘가 주도하면 그걸 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목이 주도하는 게 30%짜리 목이 주도하는 상태도 있을 거고 50%짜리 목이 주도하는 상태도 있을 거고 80%짜리 목이 주도하는 상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다 목이거든요. 다 목이거든요. 이렇듯이 우리가 감각혼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서 감각혼만 있는 게 아니죠. 오성원도 몇 프로 갖고 있고 의식혼도 몇 프로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지만 주도적인 어떤 배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면 모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도 어떤 지성을 넘어서 영성을 추구하는 어떤 문화적인 움직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도르프 학교가 독일에서 메이저가 될 리 있겠습니까? 독일 아니라 그 어디에서라도
발도르프 학교가 메이저가 됐다 그럼 딴 세상이에요. 문명의 성격이 달라져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문명의 성격이 달라져야 가능한 얘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슨 시대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책에 뭐라고 써져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판단 규명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류 전체의 어떤 주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오성원이 발달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집단 의식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하면 이거는 또 깝깝한 문제가 많이 있죠. 오성원의 가장 큰 특징이 개념 논리의 발달이거든요. 개념 논리의 확립과 발달,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 문명 발전이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문화적으로 지체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보기에는 개념 확립이 아직도 너무나 영원하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언어 생활이 디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사실. 언어 생활이 디그레이드 되고 있다. 아주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개수도 적어지고 있고 단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쓰고 있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 레벨이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논술하시오. 논술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애들은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가 뭔 차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비교고 어떻게 하는 게 분석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석이 뭐냐라고 물으면 분석의 뜻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분석인지를 몰라요. 이 현상을 분석해라. 그러면 열심히 묘사해요. 묘사해놓고 분석했대. 근데 인과진단이 안 들어가면 분석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인과진단을 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석이 아니거든. 문제를 잘게 쪼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석이 뭔지를 모르고 그 요청을 분석해라. 그럼 열심히 묘사해. 묘사한 다음에 인상평을 써. 그래놓고 분석했대. 이거 분석이 아닌 거죠. 그럼 분석해라 하는 거하고 비교해라 하는 건 다를 거 아닙니까? 논정해라 하는 것도 다른 거고 논술을 해라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애들이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뜻만 못 알아듣나? 지금 뭐 다 대충 이해하고 있어요. 대개 다 대충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대충 이해하나?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문을 알아, 한글을 알아. 한문도 문맹이고 뭐 한글도, 저희 학교에서는 뭐 한글이 자질 문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조차도 극소수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 자체에 대해서 표준은 표준대로 너무나 허술하고 일상에서 쓰임새는 쓰임새대로 계속 어떤 지체에 걸려 있고, 그러면 겉보기에 남을 모방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모방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거를 따라 붙는 건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러나 개념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개념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치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개념과 가치를 설계해내지 못한다면 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주체성의 확립, 뭐 어떤 창의적인 사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사회의 현재적 과제로 아직도 이게 어떤 해결의 방향을 잘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로서는 잘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사회는 뭐 과연 오성원의 발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과제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강각헌도 통과 못한 거 아니냐? 아까 제가 개인주의도 확립 못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 개인주의도 확립 안 돼 있고,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잘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보면 문에 의해서, 즉 글자죠. 즉 책이죠. 즉 오성원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 논리를 체화함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문화입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게 근대적 의미의 자유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리버티도 그냥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앞에 있는 이거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로 어떤 성격이 생겨나는 거, 이게 리버티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서구 근대에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지식의 대중화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대 표준어의 탄생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 지식의 대중화, 표준어의 탄생 이런 과정들이 개인주의를 낳았고 그 개인주의에서 인권 사상이 생겨나고 그 뒤에 이제 아까 프랑스 혁명이 얘기했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 서구건대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위 리버티의 전제가 되고 있는 문화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언어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확립 안 돼 있고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로 얘기하자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뒤로 밖으로 몇 가지 경이적인 기록을 요즘 계속 세워내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이적인 기록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 0점대로 들어갔다는 거. 전쟁이 아니고는 이제까지 통계에서 전혀 사례가 없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출산율로 들어갔어요. 0점대로 들어갔습니다. 1점대도 아니야. 보통 뭐 1.3 이하면 출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출산, 1.2 이하면 초저출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0점대예요. 이거는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출산율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죠. 심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생활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거죠. 총 들고 안 싸울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균열과 혼란과 이런 걸 겪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출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또 이제 참 OECD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기록을 지금 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성인 독서량 드디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드디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성인 독서량, 이게 뒤로 밖으로 달리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강각권을 벗어나서 오성원을 뭐 발달시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소위 근대적 합리성 이거를 면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또 우리만의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세계는 불균형 발전하잖아요. 불균형 발전합니다. 불균형 발전하니까 뭐 그 사회 현재 인류의 주도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평균치가 같이 올라가는 그러지는 않죠.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사회 삼원성 안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안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있고 세계적인 어떤 의식구조 안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인류의 공통의 발전하고 있는 이 호흡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체되고 뒤처지고 있는 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자각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과제가 뭐 의식혼이냐 뭐냐 하는 거는 이게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현실을 우리가 진단하는 문제로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못 끝냈네. 진짜 무짜지 이거. 죄송합니다. 1강도 끝내지도 못하고 시간도 오버하고 오늘 좀 이게 불량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10분 쉬고 자유철학 들어가겠습니다. 예.